너는 이 마을을 노인아이 할 것 없이 고통스럽게 한 죄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넌 오늘 밤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것이다. 예. 뭐라는 거야? 주정뱅이 주제. 전기수 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서쪽으로 이틀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무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시고 다녔으며 한쪽 눈을 검은 두건으로 가린 채 허름한 옷을 걸치고 골목을 배회했고 가끔씩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진을 보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고개를 돌리며 재수 없다고 혀를 찼으며 장사꾼들은 무진이 가게 앞에 앉으면 손님이 안 온다며 쫓아냈던 것입니다. 저리 가, 미친 술주정이 양반. 어느 날 쌀가게 주인이 무진을 보고 빗자루를 들며 소리쳤고 무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며 마을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원래 양반이었다던데 지금 꼴 좀 봐. 술에 쩔어서 사람 구실도 못하잖아. 한 아낙네가 말했고 다른 아낙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양반이고 뭐고 저렇게 술만 처먹고 다니면 거지지 뭐. 우리 애들한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사람들은 무진을 미친 술주정이라고 손가락질했으며 무진이 지나가면 코를 막고 피했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술병을 품에 안고 마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빛났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조정에서 이름난 도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진은 본래 청운사라는 산속 도관에서 수행하던 도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스승은 무진을 보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칭찬했으며 실제로 무진은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모든 도수를 깨우쳤던 것입니다. 특히 무진의 오른쪽 눈은 특별했는데 그 눈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속 거짓과 진실이 보였고 세상의 이치와 흐름이 보였으며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조짐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의 명성은 산속을 넘어 조정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임금께서 병환으로 고생하실 때 무진이 불려갔는데 무진은 임금의 병이 단순한 몸의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주 때문임을 알아챘고 그 저주를 풀어 임금을 구했으며 임금은 크게 기뻐하시며 무진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무진은 사양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진은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양에 머물렀습니다. 임금을 치료하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인데 조정 어딘가에 큰 영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으며 무진은 그 영모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한양거리를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였고 낮에는 조정 대신들의 움직임을 살폈으며 오른쪽 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자는 바로 이판서였습니다. 조정의 실세이자 임금의 신임을 받는 고위 대신이었는데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속으로는 영모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미 여러 대신들과 군사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진은 증거를 모아 임금께 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판서가 한 수 앞서 움직였습니다. 무진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이판서는 먼저 무진을 영모의 주동자로 몰아버렸던 것인데 조정 대신들을 매수하여 무진이 임금을 저주하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무진의 도관에 영모 관련 문서를 몰래 심어 놓았으며 무진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무진을 잡으러 왔을 때 무진은 도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스승의 제삿날이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스승의 묘를 찾아갔던 것인데 돌아와 보니 도관은 불타고 있었고 함께 수행하던 도사들은 모두 죽어 있었으며 무진의 아내와 어린 딸도 함께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눈이 진실을 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가족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도사냐고 했는데, 그날 밤 무진은 스스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찔러 망가뜨리려 했지만 죽지는 못했고 결국 눈을 다친 채로 산을 내려와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판서는 무진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전국에 무진의 얼굴을 그린 수배 문서가 붙었고 포졸들이 돌아다니며 무진을 찾았으며 무진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망 다녀야 했던 것인데 다친 오른쪽 눈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었고 무진은 검은 두건으로 그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도망 다니다가 무진은 지금의 이 작은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여기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도 무진의 얼굴을 모르는 것 같았으며 무진은 이곳에서 술주정뱅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족의 죽음이 떠올랐고 자신의 무능함이 한탄스러웠으며 이판서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기 때문에 술로 그 감정들을 잊으려 했던 것인데 신기하게도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무진의 능력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다친 오른쪽 눈은 시력을 잃었지만 술에 취하면 그 눈이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는데 술에 취한 무진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며 미래의 조짐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실을 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가족도 지키지 못했고 영모도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역적으로 몰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진은 그저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무진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주막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작은 노인을 밀치고 있었으며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감탱이가 돈도 없으면서 술을 처먹어? 당장 갚지 못하면 내 집을 빼앗을 거야. 덩치 큰 사내가 소리쳤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오. 곧 곡식을 팔아서 갚을 수 있으니. 하지만 사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노인을 발로 찼으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진은 술에 취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른쪽 눈이 꿈틀거렸는데 무진은 덩치 큰 사내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노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빚을 씌운 것이었고 노인의 집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며 사실 노인은 빚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술주정뱅이일 뿐이었으며 남의 일에 관여할 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제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잖아. 무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노인이 무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도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무진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자신이 도사인 줄 알았을까요?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은 가렸지만 도사의 기운은 숨길 수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노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도사가 아니오.
그냥 미친 술주정이일 뿐이요. 무진이 차갑게 말하며 걸어갔고 뒤에서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무진은 돌아보지 않았으며 술병을 기울이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무진은 마을 골목을 배회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노인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으며 술을 더 마셔도 노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진은 한숨을 쉬며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골목 모퉁이에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연화 약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낡은 나무 간판이었지만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으며 가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약방 앞 계단에 주저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약방 안을 흘끗 쳐다봤는데 한 여인이 약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여인은 지친 표정으로 약재를 빻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의 오른쪽 눈이 꿈틀거렸습니다. 두건 아래에서 뭔가 따끔한 느낌이 들었는데 무진은 술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눈을 감으려 했지만 오른쪽 눈은 계속 약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무진의 능력이 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여인의 주변에 서려 있는 기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절박함이 느껴졌는데 여인은 무언가 큰 고민을 안고 있었으며 그 무게가 여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약방 안쪽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급히 약재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아이를 달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아이는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무의식 중에 약방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오른쪽 눈으로 보니 안쪽 방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는데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야위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아이의 기운을 읽었는데 병이 깊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으며 하지만 그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다시 밖으로 나와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약재를 빻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진은 술병을 내려놓고 여인을 지켜봤습니다. 오른쪽 눈은 여인의 과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여인은 본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으며 약방을 물려받아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만 아이마저 병들어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을의 악덕 행수인 최창수가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최창수는 여인의 약방을 탐내고 있었는데 여인의 남편이 죽기 전에 돈을 빌려줬다며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여인이 갚지 못하면 약방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이었는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진이 스스로에게 말하며 술병을 들어 올렸는데 그때 약방 문이 열리며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무진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쪽 눈을 두건으로 가린 남루한 사내가 자기 가게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 놀랄만도 했던 것입니다.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무진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있소. 무진이 짧게 말했고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술주정뱅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약방이니 술 마실 곳이 아니라고 주막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막은 시끄러워서 실소. 여기가 조용해서 좋소. 무진이 중얼거렸고 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쫓아내려다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는데 어차피 해가 없어 보였고 피곤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약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무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소. 무진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고 여인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무진은 술병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요. 약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하오. 무진이 중얼거렸고 여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무진을 쳐다봤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아이의 병을 아는 것일까요? 여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어떻게 아이의 병을 아느냐고 했는데 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술만 마셨으며 여인은 계속 물었지만 무진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무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잉어를 구해서 먹이시오. 잉어국을 끓여서 매일 먹이면 나을 거요. 무진이 말했고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석동이가 나을 수 있습니까? 여인이 간절하게 물었는데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술을 마셨으며 여인은 무릎을 꿇고 무진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으며 여인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마을 뒷산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술에서 깨어나니 어젯밤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는데 괜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한 말이었으며 무진은 한숨을 쉬며 계곡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무진은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오른쪽 눈이 희미하게 볼 수 있었는데 물속에 잉어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무진은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개의치 않았는데 손으로 잉어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으며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잉어 한 마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무진은 잉어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아직 사람들이 없었는데 무진은 조용히 연화의 약방 앞으로 가서 잉어를 문 앞에 놓았으며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해가 뜨고 연화가 약방 문을 열었을 때 연화는 문 앞에 놓인 싱싱한 잉어를 발견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이 잉어를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감사한 마음으로 잉어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즉시 잉어 국을 끓여 석동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석동은 처음에는 잘 먹지 못했지만 연화가 정성스럽게 먹이자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기침도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약방 앞에 앉아있던 그 술주정뱅이가 떠올랐는데 혹시 그 사람이 잉어를 갖다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연화는 그 사람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동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연화가 약방 문을 열면 문 앞에는 싱싱한 잉어가 놓여 있었으며 처음에는 한 마리였지만 점점 2마리, 3마리씩 놓여 있었고 연화는 그것을 끓여 석동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석동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누가 이 잉어를 갖다 놓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문 앞을 지켜봤지만 어느 순간 깜빡 졸다가 깨어나면 이미 잉어가 놓여 있었고 마치 귀신이 갖다 놓는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었으며 연화는 신기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약방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고 연화가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전 그 술주정뱅이가 담벼락에 기대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한쪽 눈을 두건으로 가린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지는 연화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셨는데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잉어를 갖다 놓으신 분이 나으리십니까? 연화가 물었고 무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술이나 마시는 놈이요. 무진이 말했지만 연화는 그의 눈빛을 보며 거짓말인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잉어 덕분에 석동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는데 무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셨으며 연화는 한숨을 쉬며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무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술만 마시지 마시고 밥도 좀 드시오. 몸을 챙기셔야지요. 연화가 부드럽게 말했고 무진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연화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밥을 갖다 드리겠소. 잉어에 대한 보답이요. 연화가 말했고 무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약방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무지는 연화가 준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었는데 무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이렇게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고 무지는 밥을 다 먹고 빈 보자기를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매일 저녁 무진에게 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무진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연화가 워낙 고집스럽게 밥을 갖다 주니 결국 받아 먹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의 약방에 최창수가 찾아왔습니다. 최창수는 마을의 행수로 덩치가 크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으며 항상 몇 명의 건달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최창수가 약방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일어섰는데 최창수는 비웃으며 연화를 쳐다봤으며 뒤따라 들어온 건달들이 약방 안을 둘러보며 물건들을 만지작거렸던 것입니다. 빚을 갚을 기한이 지났다. 이제 이 약방은 내 것이야. 최창수가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사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연화가 애원했지만 최창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약방 안의 약재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재 단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정성스럽게 말린 약초들이 흩어졌으며 연화는 울먹이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최창수는 비웃으며 계속 약방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안쪽 방에서 석동이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연화는 급히 석동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최창수가 연화의 팔을 붙잡았고 연화는 비명을 질렀으며 건달들이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무진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한쪽 눈을 두건으로 가린 채 술병을 들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창수가 무진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미친 술주정이 놈이 왜 여기 왔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최창수가 고함을 쳤지만 무지는 아무 말 없이 약방 안으로 들어왔으며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최창수를 똑바로 쳐다봤던 것입니다. 무진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놓거라. 그 한마디였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고 최창수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화를 내며 무진에게 달려들었으며 주먹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진은 최창수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최창수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벽에 부딪혔으며 최창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건달들이 일제히 무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침착하게 하나씩 제압했는데 특별한 무술을 쓴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귀신같이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피했으며 순식간에 건달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창수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다가왔는데 최창수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떨고 있었으며 무진은 최창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다음에 또 온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무진이 차갑게 말했고 최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약방을 빠져나갔으며 건달들도 비틀거리며 따라 나갔고 약방은 다시 조용해졌던 것입니다. 연화는 멍하니 무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주정뱅이처럼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여러 명을 제압한 것이 믿기지 않았는데 무진은 다시 술병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려 했으며 연화가 급히 불렀던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연화가 무진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나으리께서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연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무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저었던 것입니다. 무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창수는 다시 올 것이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니. 무진이 말했고 연화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으며 무진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날 밤 무진은 혼자 골목에 앉아 술을 마시며 고민했습니다. 연화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최창수 같은 악한들은 힘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진의 오른쪽 눈이 꿈틀거렸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무진은 미래의 조짐을 읽을 수 있었는데 며칠 후 이 마을에 임금의 행차가 있을 것 같았으며 그것이 연화를 도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흘 후 예상대로 최창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는데 10명이 넘는 건달들을 데리고 왔으며 모두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최창수는 연화의 약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화, 당장 나와서 약방 문서에 도장을 찍어라. 안 그러면 이 약방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최창수가 고함을 질렀고 건달들이 약방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으며 안에서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갈 수 없다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최창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진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술병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는데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으며 오른쪽 눈이 꿈틀거리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건달들을 혼자 상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 전처럼 몇 명이었다면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저렇게 많은 수를 상대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무진은 며칠 전 오른쪽 눈으로 본 미래의 조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임금의 행차였던 것입니다. 임금께서 지방을 순시하시며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은 며칠 전부터 돌고 있었지만 정확히 오늘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었던 것입니다. 최창수와 건달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임금의 행차 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창수는 급히 건달들에게 숨으라고 손짓했고 건달들은 우르르 흩어져 골목 안으로 사라졌으며 최창수도 황급히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무진은 재빨리 연화의 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석동을 안고 떨고 있었는데 무진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무진은 연화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던 것입니다. 무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임금 행차가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소. 약을 준비하시오. 무진이 말했고 연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이요? 무슨 약을 말씀하신 겁니까? 연화가 물었고 무진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설명했던 것입니다. 무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임금께 약을 진상하면 최창수의 악행을 고할 기회가 생긴다고. 임금께서는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순시를 나오셨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했는데 연화는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으며 자신 같은 천한 것이 어찌 임금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무진이 연화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소. 무진이 진지하게 말했고 연화는 무진의 눈빛을 보며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으며 무진은 연화에게 특별한 약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인삼과 녹용 그리고 몇 가지 귀한 약재를 섞어서 원기를 돋우는 약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약은 피로에 지친 임금께 드리기에 딱 좋은 약이며 약을 진상하면서 억울한 사정을 아뢰면 된다고 했으며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연화 옆에서 약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떤 약재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다려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줬는데 연화는 무진의 지시대로 정성스럽게 약을 지었으며 1시간쯤 지나자 향긋한 냄새가 나는 약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임금 행차를 기다리다가 적절한 순간에 약을 올리라고, 그리고 최창수의 악행을 낱낱이 고하라고 했는데 연화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무진은 연화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소. 석동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오. 무진이 조용히 말했고 연화는 석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약을 정갈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그릇을 감쌌고 떨리는 손으로 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무진은 뒤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를 보기 위해 나온 백성들이었는데 모두 길가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화려한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천천히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연화를 막으려 했지만 연화는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전하, 소녀가 약을 진상하고자 하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가마가 멈췄으며 잠시 후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약이냐고, 어디에 쓰는 약이냐고 했는데 연화는 땅에 엎드려 아뢰었으며 피로를 풀어주는 약이라고 소녀가 정성껏 지은 약이니 받아주시기를 청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약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관이 연화에게서 약을 받아 임금께 올렸고 그때 가마 옆에 서 있던 김이상궁이 앞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김이상궁은 임금께서 드실 음식과 약을 미리 맛보는 상궁이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는데 김이상궁이 약 그릇을 받아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고 작은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입에 넣었으며 천천히 맛을 음미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김이상궁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뢰었습니다. 독은 없으며 좋은 약재로 정성껏 만든 약이라고 임금께서 드셔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그제야 임금께서 약을 받으셨으며 한 모금 드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좋은 약이로다. 누가 만들었느냐? 임금께서 물으셨고 연화가 자신이 이 마을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전하께 아뢰고 싶다고 마을의 행수 최창수가 거짓으로 빚을 씌워 약방을 빼앗으려 한다고 했으며 심지어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한다고 어린 자식을 키우며 간신히 살아가는데 약방마저 빼앗기면 살 길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최창수를 잡아오라고 명하셨는데 호위 무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최창수를 찾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에 숨어있던 최창수와 건달들이 모두 붙잡혀 왔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최창수를 신문하셨습니다. 최창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증언하기 시작했고 최창수가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빼앗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결국 최창수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최창수를 즉시 관아에 가두고 엄벌에 처하라고 명하셨으며 연화에게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 주셨고 약방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으며 게다가 좋은 약을 만든 것에 대한 상으로 은자까지 하사하셨던 것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고 난 후 연화는 무진을 찾았는데 무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연화가 달려와 무진에게 절을 하려 했지만 무진이 말렸던 것입니다. 절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용기를 낸 것이오. 무진이 조용히 말했고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으며 무진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던 것입니다. 최창수가 잡혀간 그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약방은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임금께서 직접 인정하신 약방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연화를 존중했으며 오히려 약을 지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연화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동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잉어국을 먹고 연화가 정성껏 만든 약을 먹으니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으며 이제는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무진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마을을 배회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연화가 매일 저녁 밥을 갖다 주었는데 무진은 그 밥을 받아 먹으며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는 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무진에게 밥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약방 일을 도와주시지 않겠소. 혼자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소이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무진은 술병을 내려놓으며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소? 무진이 말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던 것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무진이 약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난번에 특별한 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을 때 보니 범상치 않은 실력이라고 했는데 무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며
자신은 그저 옛날에 조금 배운 것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진에게 계속 부탁했고 석동도 무진을 좋아한다고, 석동이가 무진 아저씨를 보면 웃는다고 했으며 무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무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 동안만이라도 약방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연화는 기뻐하며 고맙다고 했으며 다음 날부터 무진은 약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약방 일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약재를 정리하고 약을 다리고 손님들에게 약을 건네주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으며 마을 사람들도 무진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미친 술주정이가 아니었구나. 연안의 약방에서 일하는 걸 보니 제법 쓸모있는 사람이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고 아이들도 이제는 무진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석동과 함께 무진 주변에서 놀곤 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석동과 가까워졌습니다. 석동은 무진을 보면 환하게 웃었고 무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으며 무진은 석동에게 간단한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석동은 영리한 아이였는데 무진이 가르쳐 주는 것을 금방 배웠으며 무진은 석동을 보며 죽은 자신의 딸을 떠올리곤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약방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는데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으며 석동은 무진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고 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무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니 마치 가족 같소이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무진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연화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연화와 석동과 함께 있으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았으며 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진은 이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약방 일을 성실하게 도왔으며 석동과 함께 노는 시간이 늘어났고 연화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진을 이제 미친 술주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의 약방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무진이 약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가끔 어려운 병을 앓는 사람이 찾아오면 무진이 특별한 처방을 알려주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약방에 낯선 관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양에서 온 사람 같았으며 그는 무진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고 무진도 그 사람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 관리는 과거 무진이 도사로 활동할 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판서의 수하였는데 무진을 영모죄로 몰아넣는데 앞장섰던 자였으며 무진은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관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역적 무진이 아니냐? 여기 숨어 있었구나.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고 약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으며 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무진을 쳐다봤고 석동은 겁에 질려 어미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연화와 석동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으며 무진은 관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던 것입니다. 무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느냐? 무진이 물었고 관리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판서께서 전국에 무진을 찾고 있다고 드디어 찾았으니 한양으로 끌고 가서 목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으며
연화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역적이 아니요. 선량한 사람이요. 연화가 외쳤지만 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밖에서 포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진을 포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진의 오른쪽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오른쪽 눈의 힘이 발동했는데 분노와 절박함 때문이었으며 무진은 관리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는 단순히 무진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가 곧 이 지역을 순시하러 온다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무진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판서는 여전히 역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것이 이 판서와 대결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이지요. 무진이 연화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서. 무진이 말했고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으며 무진은 포졸들에게 순순히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포박당한 채 마을 외곽의 주막으로 끌려갔습니다. 관리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내일 아침 무진을 한양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는데 포졸들이 무진을 주막 뒤편 창고에 가두었으며 손과 발을 단단히 묶고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는데 불타는 도관과 죽어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판서의 냉소적인 얼굴이 눈앞에 선했으며 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곧 힘을 풀었던 것입니다.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지금은 연화와 석동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관리가 연화를 역적의 협조자로 몰아갈 수도 있었으며 무진은 어떻게든 연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포졸들은 주막 안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고 창고는 조용했으며 무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그때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무진은 눈을 뜨고 문 쪽을 쳐다봤는데 연화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칼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무진이 물었고 연화는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포졸들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까지 역적으로 몰릴 수 있소. 어서 돌아가시오. 무진이 말했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진의 포박을 풀기 시작했으며 칼로 밧줄을 자르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석동이를 살렸소. 이제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무진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으며 연화가 포박을 다 풀자 무진은 손목을 주무르며 일어섰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정말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관리도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무진과 연화는 주막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둘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는데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무진을 따라왔으며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동굴에 도착해서야 멈춰 섰던 것입니다. 무진이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석동이는 어찌했소? 무진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이웃집 안악에게 맡겼다고 내일 아침이면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연화는 무진을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오? 도망만 칠 것이오? 연화가 물었고 무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고
이 판서가 곧 이 지역에 온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연화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으며 무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지는 연화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사였던 것, 이 판서의 역모를 알아챈 것, 가족을 잃은 것, 그리고 3년 동안 도망 다닌 것까지 모두 털어놨는데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무진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무진의 손을 꽉 잡았던 것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판서를 잡아야 하지 않소. 당신의 누명을 벗겨야 하지 않소. 연화가 말했고 무진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3년 전 증거는 모두 불타버렸다고 이제는 누가 자신의 말을 믿겠느냐고 했는데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았소. 그 눈으로 증거를 찾으면 되지 않소. 연화가 말했고 무진은 깜짝 놀라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무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의 힘을 증거를 찾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무진의 눈은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과거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으며 이 판서가 숨겨둔 역모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의 말이 맞았는데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으며 무진은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판서가 이곳에 오면 그때가 기회요. 내가 증거를 찾아내겠소. 무진이 말했고 연화는 자신도 돕겠다고 했으며 무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관리가 무진이 도망친 것을 발견하고 포졸들을 닥달했는데 포졸들은 사방을 뒤지며 무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으며 관리는 이 판서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틀 후 이 판서가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행차였는데 수많은 관리들과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떨며 고개를 숙였고 이 판서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마을을 둘러봤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곧장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진을 잡은 관리를 만났는데 관리는 땀을 흘리며 무진이 도망쳤다고 보고했으며 이 판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걱정 마라. 무진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저 놈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야. 이 판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 판서는 창밖을 보며 무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무진은 관아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 돌아가서 석동을 돌보고 있었고 무진은 홀로 이 판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른쪽 눈이 꿈틀거리며 이 판서의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오른쪽 눈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였는데 술 기운이 올라오자 무진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관아 안에 숨겨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집중했습니다. 이 판서가 묵고 있는 방을 들여다봤는데 이 판서는 혼자 문서를 보고 있었으며 그 문서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무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 문서가 역모의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는데 이 판서가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다니는 문서였으며 무진은 저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관아로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무진은 어둠을 틈타 관아 담을 넘었으며 조용히 이 판서의 방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무진은 관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와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이 판서의 방 위로 이동했는데 아래에서는 호위, 무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무진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무진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내려다봤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여전히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문서를 읽으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데 무진의 오른쪽 눈은 그 문서에서 강한 기운을 느꼈으며 분명 영모와 관련된 증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무진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판서가 잠시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리자 이판서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으며 무진은 재빨리 지붕에서 내려와 방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책상 위에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급히 문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봤는데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의 명단과 군사 동원 계획이 적혀 있었으며 이것만 있으면 이판서의 영모를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은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이판서가 들어왔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으며 이판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냉소를 띄었던 것입니다. 무진, 역시 내가 나타났구나. 이판서가 천천히 말했고 무진은 문서를 꽉 쥐며 이판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내 가족을 죽인 것도 모자라 아직도 영모를 꾸미고 있었구나. 무진이 말했고 이판서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하찮은 도사놈의 가족 따위가 무슨 대수냐. 내가 쓸데없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것을. 이판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진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3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는데 무진은 이판서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으며 이판서는 숨이 막혀 헉헉거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판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판서를 죽이면 자신도 역적이 되어버릴 것이며 제대로 된 복수는 이판서의 영모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무진이 이판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임금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무진이 말하고 방을 빠져나가려는데 이판서가 외쳤습니다. 잡아라. 역적 무진을 잡아라. 이판서가 고함을 질렀고 호위 무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으며 무진은 문서를 품에 꽉 안고 관아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무진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위 무사들이 쫓아왔지만 무진은 오른쪽 눈의 힘으로 길을 예측하며 빠르게 도망쳤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며 동이 트기 전에 연화의 약방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무진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진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연화에게 보여줬는데 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읽었으며 이것이 정말 대단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찌할 것이오? 연화가 물었고 무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임금께 직접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역적으로 수배된 몸이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연화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연화가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임금께 약을 진상했을 때 임금께서 연화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임금께 나아가 이 문서를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무진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자신이 해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임금께서 이 지역 순시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석동의 손을 잡고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나가 기다렸는데 무진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판서도 임금의 행차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려 할 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녀가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연화가 큰 소리로 외쳤고 가마가 멈췄으며 임금께서 연화를 기억하시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좋은 약을 올린 여인이 아니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셨는데 연화는 땅에 엎드려 아뢰었으며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시기를 청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올렸습니다. 내관이 문서를 받아 임금께 올렸고 임금께서는 문서를 펼쳐 읽으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으며 이 판서를 날카롭게 쳐다보셨던 것입니다. 이 판서, 이것이 사실이냐? 임금께서 엄하게 물으셨고 이 판서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판서가 외쳤습니다. 그것은 역적 무진이 조작한 문서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임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으며 문서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진이 나타났습니다. 무진은 한쪽 눈을 가린 두건을 벗었는데 상처 입은 오른쪽 눈이 드러났으며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하, 소인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3년 전 이 판서의 역모를 발견하고 아뢰려 했으나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가족을 잃었사옵니다. 무진이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고 임금께서는 무진을 보시며 잠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무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병을 고쳐준 도사였는데 그런 사람이 역모를 꾸밀 리 없다고 생각하셨으며 임금께서는 이 판서를 신문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대신들을 모두 불러 신문했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자 하나둘씩 자백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이 판서의 역모가 완전히 드러났고 이 판서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무진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임금께서는 무진에게 사과하셨고 3년 전의 일을 바로잡아 주셨으며 무진에게 다시 벼슬을 내리려 하셨지만 무진은 사양했던 것입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무진이 아뢰었고 임금께서는 이해하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으며 대신 무진에게 땅과 재산을 하사하셨고 무진은 감사히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무진은 연화의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와 석동이 무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진을 보자 달려와 안겼으며 무진도 두 사람을 꽉 껴안았던 것입니다. 무진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 술로 고통을 잊을 필요가 없었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연화와 석동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며 무진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몇 달 후 무진과 연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한 혼례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석동은 무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무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무진은 연화와 함께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무진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약방은 점점 유명해졌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무진과 연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석동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무진에게 글과 의술을 배우며 영리한 아이로 성장했는데 무진은 석동을 보며 죽은 딸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으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사람은 약방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가 만든 따뜻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고 석동은 제잘거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으며 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무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소이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고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오. 나도 이런 삶을 꿈꿔왔소. 무진이 말했고 석동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원이 될래요. 석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무진은 석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으며 연화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몰락한 도사에서 술주정뱅이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삶을 찾은 무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연화와 석동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무진을 존경했으며 무진의 약방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가족에게 말했는데 이제 평안히 쉬라고 자신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으며 바람이 불어와 무진의 머리칼을 스쳤고 마치 가족이 대답하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무진은 다시 연화와 석동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무진도 함께 웃었으며 세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